손 떼세요. 그건 선 넘는 행동이에요. 그 마른 복도 소음보다 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방금 토한 어르신을 겨우 부축하고 있었죠. 잠깐만요. 지금 이분이 못 서셔서요. 입끝이 떨렸습니다. 그건 간호사 호출하면 됩니다. 안 내는 줄부터 잡으세요. 순간 제 손등을 치는 느낌이 뜨겁게 박혔습니다. 토사물 냄새보다 모욕이 더 먼저 올라왔죠.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아주 작은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듣지 못할 정말 조용한 소리. 그 한 번의 찰칵이 병원 전체를 뒤집게 될 줄은 그 순간 저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지금도 작년 겨울 그 요양병원 로비 냄새가 코끝에서 맴돕니다. 소독약 냄새에 낡은 보일러 냄새가 섞인 그 독특한 공기요. 그 공기가 맡아지는 순간 제 어깨부터 먼저 굳어버립니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요. 저는 올해로 62살 고정혜입니다. 지방 중형 재활요양병원에서 외래 환자 안내 보조로 일한 지 벌써 12해가 넘었습니다. 처음 이 병원에 들어올 때만 해도 한 3년만 벌고 관둬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허리도 그때는 덜 아팠고 손가락 마디도 이렇게 퉁퉁 부어오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 조금만 더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우리 병원 외래는 아침 8시 반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휠체어 밀고 오시는 분, 보행기 짚고 오시는 분, 한 손에 링거, 한 손에 보호자 팔목, 붙들고 끌려오듯 오는 분들까지 로비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어머니, 접수 먼저 하셔야 돼요. 저쪽 창구에서 진료 카드 받으시고요. 휠체어는 여기 세워두시면 돼요. 입에서는 그렇게 또박또박 말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늘 계산이 돌아갑니다. 저쪽 10번째 의자에 앉아 6번째로 온 할머니. 장기요양 등급 신청 물어보셨지. 왼쪽 끝 구석에 앉은 할아버지는 혈압이 아까 180이 넘었고 사람이 많을수록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져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그 화가 다시 돌아와요. 그걸 저는 이 병원에서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문제는요. 사람은 점점 늘어났는데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원래 안내 보조는 저 포함해서 넷이었어요. 한 명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고 그만두고 한 명은 남편이 쓰러져서 요양해야 한다고 그만뒀습니다. 대체 인원은 끝내 안 들어왔습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요.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저랑 제 또래 언니 한 명, 둘이서 예전 넷이 하던 일을 다 떠안게 된 거죠. 아침마다 알람이 울리면 먼저 몸부터 확인합니다. 허리가 어느 정도 굽었는지, 무릎이 꺾일 때 얼마나 시큰한지, 손가락이 접히기는 하는지, 얘야, 나 좀만 더 누워있으면 안 되냐? 속으로는 매일 그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죠. 퇴직금도 연금도 제대로 챙겨놓은 게 없으니까요. 딸 아이는 이혼하고 손자 준호 데리고 제 집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고3이 되는 애를 앞에 두고 제가 나 힘들어서 그만둘래. 이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나이가 든 사람이란 게 참 애매한 자리입니다. 경력은 제일 길지만 윗사람들은 고정혜 씨는 알아서 잘하시잖아요. 하면서 뒤로 빼놓고 힘든 일, 애매한 일은 그래도 경험 많은 분이 해야죠. 하면서 제 쪽으로 밀어넣습니다. 눈에 띄게 불평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냥 져주시면 돼요.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다 보니 진짜 다 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눈발이 조금씩 날리던 날이었어요. 출근해서 외투를 벗기도 전에 로비 불을 켜고 의자들 간격부터 맞춰 놓았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갈 길을 조금이라도 넓혀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신이 없거든요. 유리문 밖으로 차 한 대가 서더니 보행기 짚은 할머니가 천천히 내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문을 열고 나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발 조심하세요. 아이고, 고정혜 씨, 오늘도 출근했네. 그 할머니는 이 병원에만 6해째 다니는 분입니다. 안 나오면 섭섭하시잖아요. 장난처럼 제가 웃자 할머니는 제 손등을 한번 토닥였습니다. 그 짧은 손길이 제가 이 일을 버티게 해주는 몇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부터 병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외주 용역으로 돌린다네. 이사장이 경영진 바꿨다더라. 식판 나르는 영양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저런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용역이 아니었어? 제가 웃으면서 물었더니 아직은 병원 직접 고용이래. 근데 내년부턴 다 외주로 넘긴다나 봐. 그 말이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새 계약서 쓰고 뭐 그런가 보다. 그 정도였죠. 근데 사람 말이라는 게 한번 귀에 들어오면 머릿속에서 쉬질 않습니다. 외주로 넘기면 우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사람을 줄이려고 그러나? 밤에 누워도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때였어요. 행정실에 잠깐 서류를 갖다 주러 갔는데 낯선 여자가 책상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바지 정장에
머리를 뒤로 딱 빗어 넘긴 스타일. 표정은 웃고 있는데 눈매는 전혀 웃고 있지 않은 사람. 행정팀장이 저를 보더니 불렀습니다. 고정혜 씨, 여기 인사해요. 앞으로 우리 병원 외래랑 안내 쪽 운영 맡으실 서유림 팀장님. 아, 예.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고정혜입니다. 외래 안내 보고 있고요. 서유림 팀장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의뢰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제일 오래된 선배님이라고 말끝은 공손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진 않았습니다. 제일 오래됐다는 말 뒤에 이제 슬슬이라는 말이 붙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부터 유림 팀장은 외래를 이곳저곳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내판 왜 여기에 있어요? 휠체어는 왜 이렇게 섞여 있어요? 대기줄은 왜 저쪽으로 꺾어놨죠? 질문 하나하나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말투가 언제나 왜로 시작하더군요. 여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요. 휠체어 끌고 돌기 편하게 길을 넓혀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유림 팀장은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정혜 선생님 기준이고요. 저는 데이터 기준으로 볼 거예요. 데이터, 그 단어가 그때부터 귀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출근할 때마다 로비 안내 데스크 위에 이상한 표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대별 고객 응대 건수, 평균 대기 시간, 민원 발생 건수, 굵은 붉은색으로 숫자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이거 다 뭐예요? 제가 슬쩍 묻자 함께 일하는 언니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숫자로 평가한대. 서 팀장이 어제 회의에서 그러더라.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은데 당뇨에 무릎까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는 게 힘든 사람입니다. 그 언니가 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지 기계냐. 숫자로 뭘 평가를 한다니. 근데 그 웃음은 웃음이라기보단 포기 같은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자꾸 숫자를 세봤습니다. 1시간에 몇 분을 안내해야 이 사람들이 만족을 할까? 외래 접수부터 진료실까지 몇 분 안에 보내야 우수가 될까?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갑자기 숨이 가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버스 창문이 조금만 더 안 열리면 정말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휴대전화에 카톡 하나가 도착하곤 했습니다. 딸아이가 보낸 톡. 엄마, 준호 이번 모의고사 성적표 떴는데 수학이 좀 올랐어. 톡 끝에 붙어있는 눈웃음 이모티콘을 보면 심장이 한번 내려앉다가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애 대학 갈 때까지만 스스로에게 그렇게 계속 약속을 갱신했습니다.
11월이 되면서 병원은 더 바빠졌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관절이 아픈 사람이 늘고 기침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안내하는 사람은 여전히 둘뿐. 하루에 서서 보내는 시간이 10시간은 좋게 됐습니다. 오후 4시만 넘어도 다리는 내 다리가 아닌 것 같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로비 한가운데서 휠체어를 하나 더 빼내다가 제가 그만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어머, 괜찮아요? 대기 중이던 보호자가 저를 잡아주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렇죠 뭐. 저는 일부러 크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정혜 선생님, 잠깐만 제 방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서유림 팀장이었습니다. 행정실 안작은 회의실에 앉으니 테이블 위에 프린트물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위에는 굵은 글씨로 외래 안내 보조 인력 효율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림 팀장은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게 지난달 한 달치 데이터예요. 고객 응대 건수, 대기 시간, 불만 접수 건수까지 다 합쳐서 저는 숫자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훑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빨간 동그라미만 많다는 것, 그 정도만 알겠더군요. 유림 팀장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심시간 전후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 대기 시간이 확 늘어나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민원 표시도 같이 올라가고요.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조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 시간대에 현장에서 제일 많이 계신 분이 누구시죠? 질문이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묻더군요. 저일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근무 형태를 조금 조정하려고 해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제 안쪽 어딘가가 스르르 차갑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근무 형태를 바꾼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아, 제가 어디를 잘못한 건가요? 무의식적으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책임부터 내 쪽으로 끌어오는 버릇,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입니다. 유림 팀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효율 문제예요. 효율? 선생님이 너무 많은 일을 혼자 떠안고 계셔서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전체 흐름이 느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전후에는 선생님 대신 젊은 인력을 더 투입할 생각이에요. 잠깐 그 말만 들으면 저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 대신 선생님은 오후 늦게 오는 야간 외래랑
주말 근무 쪽으로 좀 옮겨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야간, 주말, 제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이 둔탁하게 부딪혔습니다. 집에 있는 준호 얼굴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올해 고3이 되는 애, 늦게까지 학원 다녀와서 밤에야 겨우 밥 한 끼 같이 먹는 사이, 야간이랑 주말이면 제가 손자를 거의 못 보게 되는 건데요. 제 목소리가 제 생각보다 더 떨리더군요. 유림 팀장은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수첩을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진 거의 평일 주간만 하셨잖아요.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 맞추려면 이제 좀 돌아가면서 해야죠. 그리고 외주 전환되면 근무 조건이 더 빡빡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리 적응해 두시는 게 선생님께도 좋을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선생님도 아시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자리 쉽지 않잖아요. 그 말이 작게 웃으면서 나왔는데도 제 귀에는 날이 선 칼날처럼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 내려오는데 몸이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로비 문 앞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굽은 어깨, 잔주름이 깊어진 목, 손등에 돋은 검버섯들. 이 나이에 방금 전에 들었던 말이 귀에 다시 울렸습니다.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자리 쉽지 않잖아요. 마치 제가 지금까지 버텨온 세월이 감사해야 할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로비로 돌아가니 이미 대기 의자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 선생, 어디 갔다 와? 사람들 쌓였어. 언니가 눈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한 줄씩만 서주세요. 접수 먼저 도와드릴게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나갔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엉킨 실뭉치 같은 것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녁상을 치우고 나서야 딸아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근무가 좀 바뀔 것 같아. 딸아이는 식탁에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준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바뀌는데? 야간이랑 주말 쪽으로 좀. 아마 앞으로 저녁 밥상은 너희 둘이 먹어야 할 것 같네. 딸은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억지로 웃었습니다. 뭐 어쩌겠어. 엄마가 힘들면 그만둬도 돼. 그 말이 위로하려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 심장은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그만두면 너네 학원비는 누가 내냐? 준호 등록금은 또 누가 챙기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구석에 앉아있던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 애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겠죠. 근데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자리
쉽지 않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두 말 사이에서 제가 어디 서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몇일 뒤 병원 게시판에 새 근무표가 올라왔습니다. A 사용지 3장을 이어붙여 하나의 달력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위에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촘촘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한가운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야간, 주말, 대체 근무, 어떤 칸에는 제 이름이 2번씩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 고 선생, 야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옆에서 근무표를 보던 언니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본능적으로 그 말을 먼저 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버릇. 근데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정혜 선생님, 근무표 보셨어요? 혹시라도 조정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단 데이터상으로 설득이 돼야 제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서유림 팀장이 웃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아직 그땐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하루하루의 피로가 그저 늙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피곤함이 아니라 어딘가로 몰리고 눌리고 조금씩 지식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받기 시작한 것이요. 근무표가 바뀐 첫 주, 야간 외래 근무는 제가 예전에 알던 병원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엔 복잡하지만 그래도 불빛과 사람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죠. 근데 저녁 9시가 넘어가면 복도 전체가 조금씩 싸늘해집니다. 천장등이 절반만 켜져 있어서 그 반쯤 어두운 복도가 마치 오래된 창고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시간대에 안내, 환자 이동, 기본 접수까지 혼자서 다 해야 했습니다. 야간은 원래 좀 단출해요. 유림 팀장은 그렇게 말했지만 단출한 건 사람 수였지 업무량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보다 더 긴장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대부분 통증이 심해져서 오거나 갑자기 숨이 차서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날도 부축받으며 들어오던 할아버지가 진료실까지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는 혼자 달려가 그분 어깨를 받치고 앉혔습니다. 호흡 좀 가다듬어 보세요. 괜찮으세요, 할아버님? 손끝에서 살이 축 늘어진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응급실과 연락하고 산소 포화도 측정하고 보호자 오라고 연락하고 이 모든 걸 저 혼자 했습니다. 땀이 등에 찼을 때쯤 응급팀이 도착해 그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이 참 이상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살려낸 것도 아니고
별로 특별한 일도 아닌데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일하는 게 정상인가? 그 생각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날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오는데 유림 팀장이 대기 의자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고정혜 선생님, 어제 야간 근무 상황 확인 좀 할게요. 그녀는 마치 준비한 질문을 던지듯 바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9시 38분. 그때 환자 한 분이 쓰러졌죠? 네. 응급 호출했고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그녀는 파일을 흔들었습니다. 고객 응대 기록지에 그 시간대가 비어 있던데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야간엔 기록을 따로 남기기 어려웠습니다. 두 손이 계속 환자를 붙들고 있고 전화기 붙들고 있고 산소 포화도 찍고 그 난리 속에서 기록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설명할 틈도 없이 유림 팀장은 다시 말했습니다. 절차대로 하셔야죠. 응급 상황일수록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규정 문제가 아니고 평가 기준이에요. 선생님이 기록을 빼먹으면 전체 데이터가 흔들립니다. 그 단어, 또 그 단어였습니다. 데이터. 그녀는 환자가 아니라 숫자부터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쉬는 시간에 물 한 잔 마시러 구석에 앉았습니다. 허리를 숙였다 펴는 것조차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정혜 씨, 여기 있었어요? 저쪽에서 언니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오더군요. 이거 혹시 정혜 씨 맞아? 종이를 보니 민원 접수서였습니다. 야간 안내 직원의 불친절. 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가 말했습니다. 어제 야간에 진료비 문의한 보호자가 있었대. 근데 정혜 씨가 바쁘다고 대답을 대충 하고 갔다고 그러더라.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야간에 제가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굴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나 그런 말한 적 없는데 언니는 조용히 제 팔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말이 나왔어. 언니는 말끝을 흐리더니 낮게 덧붙였습니다. 민원 내용 누가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 서 팀장이 너무 쉽게 받아들이더라. 그게 좀 걸려.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외래 시작 전 유림 팀장이 회의실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10여 명 남짓의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은 칠판 한쪽에 빈 프로젝터를 연결해 두고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외래 응대 효율 개선안 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막대 그래프들이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하나, 붉은색으로 표시된 막대가 유독 높았습니다. 그 옆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응 속도 지연 비율. 유림 팀장은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달 기준으로 선생님 응대 속도가 전체 평균보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회의실 안에서 눈빛들이 제 쪽으로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당황했고, 누군가는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시간대에 있었던 상황까지 함께 보셨나요? 그때 환자 쓰러진 것도 있었고,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유림 팀장은 차가운 말투로 끊었습니다. 정혜 선생님, 변명보다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스템은 개개인의 상황보다 결과값을 기준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녀는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민원 접수 통계가 떴습니다. 거기에도 제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야간 불친절 민원 1건, 그 1건이 그래프 위에 아주 크게 떠 있었습니다. 마치 커다란 결점처럼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저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가락만 떨고 있었습니다. 되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지적받을 만큼 못했나? 12해 동안 일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질책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고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났어요. 고 선생님이 제일 믿음직하죠. 그런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데이터라는 이름 아래 숫자 몇 개 때문에 저는 순식간에 문제 직원이 돼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참아온 것들, 넘겨온 것들, 양보해온 것들이 이제는 이 사람들 손에 쥐어져 칼날처럼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손주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던 수많은 날들조차 누군가의 표 밑 빨간 동그라미 하나로 무시될 수 있는 자리, 그게 지금의 제 자리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완전히 금으로 번지는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 복도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저래? 나 같으면 저런 직원 못 둔다. 들어보니 서유림 팀장이 다른 팀 직원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들릴 만큼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바로 뒤에
한 문장이 더 이어졌습니다. 저분이 요즘 제일 문제예요. 일을 너무 오래 해서 감이 떨어졌달까? 답답해요.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서류철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제 등 뒤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직원들에게 퍼지고 그 직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퍼질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조용히 누군가의 명예를 갉아먹는 법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가 거실에서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캔커피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피곤해 보여. 그 말에 저는 애써 웃으려다 입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제 편이 돼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곧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더 큰 파도가 온다는 예감만 조용히 가슴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로비 문이 열리고 첫 환자들이 밀려오기 전부터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향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 묘한 느낌이요. 그 느낌은 로비 계단을 내려오는 서유림 팀장의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더 선명해졌습니다. 고정의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그녀는 인사를 할 틈도 주지 않은 채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철이 두꺼운 클립으로 꽉 눌러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의 표지엔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무 태도 및 업무 적합성 검토. 저는 그 단어들 때문에 이미 숨이 반쯤 막혔습니다. 유림 팀장은 종이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민원 기록입니다. 보세요. 민원이라곤 달랑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야간 불친절 건, 그거 하나가 페이지 2장에 걸쳐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제가 빠뜨린 기록, 대기 시간이 길어졌던 시간대, 반응 속도 지연 건수가 빨간 글씨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치 저 한 사람을 위해 특별히 작성된 보고서처럼. 선생님, 저도 이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선생님 개인 사정을 먼저 볼 수 없습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 그 결과를 만든 원인을 바로 잡아야 하죠.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야간에도 혼자였고, 응급 상황도 많았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림 팀장은 손을 들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사정은 사람마다 다 있어요.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문장은 칼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떨어졌습니다. 정혜 선생님은 고령 직원이시잖아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나이, 그 단어가 저를 향해 던져졌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지면 적응력도 떨어지고 속도도 느려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혜 선생님께 맞는 자리를 찾아보려는 거예요. 그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근무 재배치 검토서 맨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활보조실 단순 보조 인력 배치 검토. 재활보조실. 환자들이 근력 운동하는 방 옆에서 수건 나르고 매트 닦고 기구 정리하는 자리. 병원 안에서도 가장 단순하고 가장 힘든 자리. 그 자리에 저를 넣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왜 갑니까? 저는 외래에서 12년을 일했어요. 그 말은 내내 억눌러 왔던 목소리의 깊은 곳에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유림 팀장은 눈을 조금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라는 겁니다.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업무 방식 바꾸기 힘들어요. 그리고 외래는 병원의 안면입니다. 느린 사람, 실수 위험 높은 사람을 전면 배치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주간의 데이터가 선생님 재배치를 지지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바깥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심코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바깥을 지나가다가 잠깐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게 준호라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저 누군가 지나갔다는 것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유림 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외래를 맡고 싶다면 증명하셔야 해요. 새 기준에 맞춰 속도도 늘리고 기록도 철저히 하고 민원도 관리하고. 그녀는 말을 끊고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나이에 이게 가능할까요? 그 문장은 질문이 아니라 판결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했고
공기만 가벼운 먼지만큼 떨렸습니다. 저는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주름 사이에 낀 세월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기어이 일이 터졌습니다. 외래 복도가 가장 바쁜 시간, 진료실 세 군데에서 환자들이 동시에 나와 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접수 창구 앞 대기자가 길게 늘어서고 한쪽에서는 휠체어 길이 동선이 겹쳐 복도가 꽉 막혔습니다. 저는 땀을 닦을 틈도 없이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쪽 먼저 지나갈게요. 휠체어 한 대씩만 움직여 주세요. 진료실 앞으로 줄 서시면 안 돼요. 그 와중에 환자 한 명이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구토를 했습니다. 가온이며 바닥이며 흩어지는 소리가 퍼졌고 사람들은 가볍게 술렁였습니다. 저는 종이 타월을 꺼내 들고 그 환자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등 뒤에서 서유림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었습니다. 고정혜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저는 다급히 환자 등을 받쳐들고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분 지금. 그녀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줄이 무너지는 거 안 보여요? 왜 우선순위를 그렇게 매겨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르신이 토해서 몸도 못 가누고 있는데 그분보다 줄이 먼저란 말인가? 그 생각이 머리를 강하게 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몸을 못 가누셔서요. 좀 부축하고 그건 간호 인력 부르면 되잖아요. 안내 맡으신 분은 줄부터 정리하셔야죠. 그녀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그 순간 제 손등에 환자분의 체온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 그 대비로 누군가의 말이 얼마나 차가울 수 있는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유림 팀장은 더 다가오더니 제 손등을 톡 치며 말했습니다. 손 떼세요. 그거 선 넘는 행동이에요. 손등, 딱 손등을 치는 가벼운 동작.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명확한 모욕. 그 가벼운 충격이 제 가슴 깊숙한 곳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맥이 탁 풀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을 내렸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헐값 취급하는구나. 그 생각이 스스로를 점점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딘가에서 찰칵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듣지 못할 아주 작은 소리. 하지만 그 소리가 이번 이야기를 반전으로 데려다 줄 첫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찰칵 소리가 휴대전화 녹화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녹화가 제 손자 준호 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녹화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 문이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들어서자마자 준호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에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이거 봐야 해. 목소리가 단단하게 눌린 톤이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제 심장 박동이 한번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 그날 오후 환자를 부축하던 제 모습, 그리고 그 뒤에서 서유림 팀장이 저 손등을 툭 치던 장면, 그 동작이 생각보다 명확했고 그 소리까지 작게 담겨 있었습니다. 찰칵, 칙. 사람들이 순간 고개를 돌리는 모습, 그리고 팀장의 목소리. 우선순위도 모르세요? 이래서야 일을 맡기겠어요? 그 말과 손등을 치는 그 장면이 영상에서 여러 번 반복되듯 제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입술이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저 장면 내가 직접 찍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거기 있었어? 준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머니가 계속 참는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도 너무 이상해서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길래 일부러 멀리서 지켜본 거야. 그 말에 가슴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약해진 걸 애가 알아버렸구나.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제 눈을 봤습니다. 외할머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아이의 말투는 어른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저 사람 외할머니를 일부러 나쁘게 몰아가는 것 같아. 딱 봐도 그래. 저는 속으로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그래도 상대는 팀장이고 나는. 말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끝까지 듣게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높은지가 아니야. 누가 맞는지가 중요한 거야. 애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 거실 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준호는 이미 방에서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받은 작은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따끔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가 저걸 보고도 모른 척 했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등허리를 서늘하게 훑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는 걸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준호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손에 지금 이 모든 걸 바꿀 조그만 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출근길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은 밤새 잠 못 잔 사람처럼 창백했지만 마음 한가운데엔 작은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과 대면해야겠구나. 그런 예감이 가볍지 않게 올라왔습니다. 외래가 한창 바쁠 때 문득 뒤편에서 행정실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고 선생님, 이사장님이 잠깐 보자고 하세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이사장, 노준석 이사장, 환자 가족 민원이나 행정사고 아니면 부를 일이 없는 자리. 저는 가슴을 누르며 천천히 행정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자 이사장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표정이 순간 멈춘 듯 굳어졌습니다. 고정혜 씨? 그 목소리엔 분명 낯설지 않은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 고정혜입니다만 그는 눈을 조금 더 크게 떴습니다. 혹시 부산 동아중학교 2학년 5반?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숨을 삼켰습니다. 선생님? 이사장의 눈빛이 조금 젖었습니다. 그래, 그때 담임이었지. 그는 천천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정혜야, 너구나. 머리가 잠깐 어지러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병원의 가장 높은 자리, 그런데 제 어린 시절 담임이었던 사람, 그 사실이 공기처럼 퍼져 행정실 전체를 전혀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사장은 의자 옆으로 돌아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무슨 일 있었던 거냐? 그 말은 직속 상사가 아닌 오래된 어른이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하면 그 팀장과 큰일이 나겠지.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집에서 찍힌 그 짧은 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꺼내 이사장 앞에 놓았습니다. 영상이 조용히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외래, 혼잡한 복도, 그리고 팀장의 손짓, 제 손등을 치는 장면, 그 말투, 이사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봤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그는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그냥 실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굳건해져 있었습니다. 정혜야, 내가 확인해 보마. 이건 그 사람이 선을 넘었어. 그 말은 재판관의 판단이 아니라 오래전 저를 아끼던 어른이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나오자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눌려있던 존중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떨림, 그리고 알아챘습니다. 제가 이 병원의 맨 아래에서 혼자 버틴 시간이 드디어 어딘가로 닿기 시작했다는 걸,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 그리고 그 진실이 향하는 곳은 한 사람, 서유림 팀장이었습니다. 이사장과의 면담이 있던 그 다음 주 화요일 아침부터 병원 전체 공기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평소엔 잘 열리지 않던 회의실 불이 켜져 있었고 행정실 사람들이 걸음이 조금 빨랐습니다. 오늘 무슨 감사 나온대? 복도에서 누가 속삭이는 소리가 스쳤습니다. 저는 굳이 귀 기울이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날은 제 마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벅찼으니까요. 점심 무렵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정혜 선생님, 이사장님이 회의실로 오시래요. 잠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느낌. 손끝이 서늘해졌지만 발걸음은 천천히라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세 사람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 행정실장, 그리고 서유림 팀장. 유림 팀장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등을 곧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짧게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전처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 씨, 편하게 앉아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등 위 주름 사이로 조금씩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먼저 이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간 여러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CCTV도 다 확인했고 야간 기록, 민원 기록도 다시 봤어요. 그 말에 유림 팀장의 어깨가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장은 프린트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야간 민원은 당사자 확인 결과 표현이 과장된 부분이 많았고 상황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시간대 CCTV를 보니
정혜 씨가 환자 두 분을 동시에 부축하고 있었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억지로 기억해오던 장면들이 누군가의 화면 안에서 객관적인 사실이 되어 나타났다는 게 묘하게 가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 손등을 치는 장면. 그건 아무리 봐도 지휘권 범위를 넘어선 행동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장의 시선이 유림 팀장을 향했습니다. 서 팀장, 짧게 이름을 부르는 말 속에 단단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림 팀장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업무 지시 차원에서 가볍게 제지한 겁니다. 손등을 살짝 친 건 위험하니까 환자에게서 손을 떼시라고. 말끝이 조금씩 빠르게 떨렸습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설명은 화면이 설명하지 못하네요. 표정도 말투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증언도 다 봤는데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업무 지시가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가슴속 어딘가가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눈 안쪽이 시큰해지는 걸 참기 힘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느낀 모욕을 모욕이라고 정확한 이름으로 불러준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은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둘 사이 감정 싸움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 표를 보면서 병원 시스템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같이 봤습니다. 그는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그동안 유림 팀장이 만들어낸 그래프들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 민원 횟수, 응대 건수 모두 숫자로만 채워진 도표들. 이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숫자만 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환자를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로만 보면 이런 식의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말에 유림 팀장이 조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하지만 경쟁 병원들은 다 이렇게. 그녀가 말을 이으려 하자 이사장은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가 그 병원들처럼 되고 싶은 겁니까? 나는 이 병원이 사람 냄새 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내 가슴 어디선가 오래된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눈높이 맞추는 거야.
위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같은 높이에서 보는 거. 그 말을 칠판에 크게 써놓고 여러 번 읽게 했던 사람. 그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마음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이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혜 씨, 네. 목이 메어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당신 입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겪은 일, 참았던 일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깊은 우물 속에 잠겨있던 말들이 한꺼번에 위로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부터 말해야 할지 이사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순서 상관없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부터 말해보세요. 그제야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야간이 둘이 하던 게 혼자 하는 게 됐습니다. 휠체어도 제가 밀고 보행기도 잡고 접수도 받고 전화도 받고 사실 기록을 다 못 남긴 적도 많아요. 그게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말을 하며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무릎 위를 꼭 쥐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쓰러지면 제가 먼저 뛰어가야 하지 않나요?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부르는 게 먼저지. 그 와중에 응대 몇 건 생각하는 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말이 나오고 나서야 제가 내 마음을 얼마나 오래 스스로도 외면해 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늙어서 느리다는 말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 뒤에 늘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게 어디냐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럼 저는 감사해야 할까요? 제 몸이 부서져도 감사해야 하는 건지, 그게 요즘 제일 헷갈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 안이 꽉 잠겨왔습니다. 잠깐 회의실 공기가 정지한 듯 느껴졌습니다. 제 목소리 대신 제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눈앞이 살짝 흐려지더니 손등 위로 작은 방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아, 내가 울고 있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유림 팀장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아기로 그런 건 아닙니다. 병원 측에서 계속 비용 줄이라고 압박이 들어왔고 실적 떨어지면 용역 계약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숫자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압박을 받았어야 했고 현장에서 제일 오래된 분이니까 그녀는
말을 하다가 제 얼굴을 잠깐 보고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그 말은 사과라기보다는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모양 정도는 이제야 보이는 듯한 표정. 그때 이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서 팀장도 압박 받았겠죠. 윗선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현장에서 가장 약한 사람부터 누르는 방식으로 압박을 풀면 그건 갑질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유림 팀장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사장은 그녀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성과를 내고 싶으면 같이 방법을 찾아야지. 눈앞에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밟는 건 프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려니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도 어딘가에서 계속 몰리고 있었겠지. 누군가는 저 사람 등 뒤에서 더 큰 숫자를 들이밀고 있었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걸 한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인생이 조금은 보이긴 했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감정이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밉다는 마음과 그래도 불쌍하다는 마음. 둘이 서로를 밀어내다가 결국 다른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밉지만 이해는 하되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까지 당장 줄 수는 없는 자리. 이사장이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할 건 하나입니다. 돌봄 노동을 숫자로만 평가하는 지금의 방식은 바꿔야 합니다. 그는 한 장의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혜 씨 거는 명백한 인격 침해로 보고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 깊은 곳에서 꼭꼭 틀어막아 두었던 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문을 나서는데 이사장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정혜야, 그 부름은 이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옛날 담임 선생님으로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내가 반 친구들 챙기던 거 내가 기억해. 그래서 병원 명단에서 이름 보고 혹시 싶었는데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너는 예전에도 늘 남부터 챙기는 애였어. 그러다 제일 늦게 자기 상처 돌아보는 타입.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또 한 번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생님, 입에서 그 단어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제 편도 들고 싶어요. 그 말은 제 자신을 향한 선언 같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 편을 선언하는 순간 이사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래야지. 그 짧은 말에 이상할 만큼 큰 위로가 실려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현관 앞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어땠어? 그 아이의 눈빛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막혔다가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에서는 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외할머니? 준호가 당황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조금은 엉뚱한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너 이사장님 말이야. 내 옛날 담임 선생님이시래. 준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 영화 같다. 그러더니 곧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저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줬습니다. 영상 얘기, CCTV 얘기, 팀장이 인정한 말, 시스템 얘기. 준호는 중간에 몇 번 주먹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제가 말을 다 하고 나자 그 애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이제 좀 덜 억울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후벼 파이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이 애는 내 억울함을 그동안 얼마나 같이 안고 있었을까. 그 생각이 눈시울을 한 번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덜하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외할머니. 응?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생각 들었어. 어른들이 다 옳은 건 아니구나. 누가 나이 많다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나도 나중에 누구 책임지는 자리 가면 외할머니 같은 사람부터 먼저 챙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 조용히 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세대 간 지지라는 거구나.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보면서 조용히 옮겨가는 마음. 내가 손주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이런 작은 마음 하나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움만 남은 것도 아니다. 서유림 팀장도 윗선의 압박을 받았겠지. 나도
가난과 나이의 압박 아래 숨이 막혔고 이 병원에 오는 어르신들도 각자 사정 안고 살겠지. 압박이 언제나 제일 약한 사람에게로 쏠려서 그렇지. 사실 모두가 어딘가의 약자였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다시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약자끼리 서로를 밟고 올라서는 구조를 그냥 두고 보면 결국 우리 모두가 밟히는 쪽이 된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 그건 잘못됐다고 먼저 말해줘야 한다는 것. 이번엔 그 말을 제가 하게 된 거고요. 그 일 이후 병원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대단한 개혁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작은 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첫 변화는 서유림 팀장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의실 문 앞에 그녀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고 말투도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고 선생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 일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그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억지로 꾸민 말처럼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 말 뒤엔 더 큰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공식 공지가 떴습니다. 서유림 팀장 직무 해제 후 지원부 전환 배치, 직책은 내려갔고 외래 안내 운영에서 손이 떼었습니다. 그 문구를 조용히 바라보는데 속이 후련하기보다는 이상한 고요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도 참 많이 힘들었겠지. 그 생각이 턱 밑을 건드렸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은 돌봄 직군 전담 회의를 열고 새 부서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직원 감정안전센터, 상담 휴식 갈등 중재 전문 상담까지 세부 항목이 여럿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가슴 한쪽에서 천천히 따뜻한 느낌이 번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람으로 취급받는구나. 말로는 단순한 문구였지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 저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외래 응대 교육 전담 강사.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믿기지 않아 두 번이나 눈을 비볐습니다. 이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혜야, 내가 해왔던 방식이 정답은 아니겠지. 하지만 이 병원에서 가장 오래 사람을 직접 만져온 사람은 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다른 직원들이 나눠받았으면 한다. 그 말에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평생 쌓였던 시간들이 단순 경력이 아니라 가치로 불리는 순간, 그 순간이 이렇게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새 명찰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고정의 외래 응대 교육, 살아온 세월을 수정할 순 없지만 그 세월에 새 줄을 긋는 일은 이렇게도 조용하게 시작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 첫날, 회의실 문을 열자 20살 넘은 새 직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는 순간 잠깐 비어 있는 듯한 두근거림이 있었지만 손끝이 따뜻해지는 걸 보니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정혜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첫 문장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무 꾸밈도 없이 그저 제가 살아온 시간을 그대로 꺼내놓는 말들. 말하다 보니 환자들 얼굴이 떠오르고 함께 일하던 언니도 떠오르고 도망가고 싶었던 야간 복도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장면이 조용하게 따스한 빛으로 덮였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회의실을 정리하는데 한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울 뻔했어요. 저희 엄마도 비슷한 일 겪은 적 있어서 그 말에 가슴이 살짝 젖었습니다. 이 일은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구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이웃이 이미 겪어온 이야기였구나. 그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퇴근길,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외할머니, 오늘 첫 수업했지? 잘했어. 그 짧은 문자가 이상할 만큼 큰 힘이 됐습니다. 주머니에서 명찰을 꺼내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명찰은 제가 참아낸 시간들이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작은 증거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하늘이 얇게 분홍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머리를 살짝 기대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게 크게 선언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 삶을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조금씩 되찾는 거구나. 서유림 팀장이 지금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새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증오하던 마음이 예전처럼 칼끝 같진 않았습니다. 어딘가 둥근 모서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저는 그 말이 조금은 이해되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나 봅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니 준호가
현관 앞에서 제 신발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외할머니, 오늘 어땠어?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괜찮더라. 이제 좀 내 자리가 보이는 것 같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외할머니 차례야. 남 신경 쓰는 거 말고 본인 좋은 거 해. 그 말이 가슴 깊은 데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몇 주 전 그 손등 위를 스치던 작은 충격이 이제는 흠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의 끝에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등을 한번 쓰다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 오늘 하루가 조용히 마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저는 누군가의 약한 자리만 받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조용히 흔들림을 버티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